오늘 아침 일라디오. 장마 시작 전에 여기저기 단단히 해둘 곳이 많아서 다들 바쁘시죠? 현장에 계신 분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맛비 쏟아지기 전에 꼭 해두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배수로를 깊게 파두시고요. 그 길에 난 잡초를 미리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배수기기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사전에 꼭 정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사지에 있는 과수원은 비닐을 미리 덮어서 폭우에도 거틀기 씻겨 내려가지 않게 해두시고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축사 또 농산물 저장시설에선 전기 안전점검도 미리 필요하겠습니다. 날씨 변화가 큰 시기인 만큼 기상정보 잘 살피면서 장마에 큰 피해 없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7월 2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 또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봅니다. 여름 과일의 여왕, 이것이 돌아왔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의 이것은 그냥 먹어도 맛있고 잼이나 젤리를 만들어 먹어도 좋고 여름에 주스로 갈아 마셔도 좋죠. 복숭아를 닮은 보랏빛 열매라고 해서 자도라고 불리던 이것,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것은 자두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9488번을 비롯한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인 사과즙 세트는 1027번을 비롯한 5분께, 0669-6554번을 비롯한 12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라디오. 세계 3대 채소 중에 하나인 양파는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양념 채소죠. 소비자 가격이 크게 요동치는 민감 품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올해 생산된 중만생종 양파의 수매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양파는 유독 농사짓기 어려운 품목으로 손꼽히는 작물인데다 일손 부족과 이상기후 탓에 올해 농사짓기가 더 힘든 한 해였다고 하죠. 과연 올해 양파 가격, 농민들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일까요? 오늘 농업이야기에서 이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양파 가격이 2019년에는 급락, 또 2020년엔 급등하는 등 변동이 심했는데 올해 상황은 어떨까요? 예, 2019년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양파값 폭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현재 가격이 20kg당 2,000원까지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300억 원을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가격 지지를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역부족이었고요. 그래서 기억하실 겁니다. 유명 외식 사업가인 백종원 씨가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해서 양파 요리 시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네, 2년 전 폭락했던 양파값이 다소 안정세로 작년에 좀 유지를 하다가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출하량 자체가 좀 줄어든 탓도 있었습니다. 근데 2021년 올해는 조생양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지금 한창 출하된 중만생 양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양파값이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킬로그램당 1,000원대에 이를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조생종 양파가 본격 출하되는 봄에 접어들면서 가격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조생종 양파의 물량이 많이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또 중만생종 양파가 이제 출하가 되면서 가격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중만생종 재배 면적 자체는 평년보다는 적었고 또 정부의 수급 대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월부터는 그 폭이 급격히 이제 커져가지고 결국 킬로그램당 가격이 400원까지도 이제 폭락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져서 농가의 애를 굉장히 많이 태우고 있었는데요. 현재 중망생종 양파의 경우 20kg당 11,000원 수준으로 수매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0원가량 오른 것인데요. 수매가 가격 자체는 좋은 편이지만 문제는 올해 농촌이 워낙 극심한 인력난 때문에 생산비가 아주 크게 상승했다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막상 수매가가 좋다 하더라도 생산비를 빼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어서 오히려 적자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장의 전언입니다. 네. 예. 생산비에 이제 그 인력난 때문에 비롯된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코로나19 이후에 좀 더 심해졌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예, 코로나19로 인한 계절 노동자들이 제대로 입국을 하지 못하면서 작년 봄부터 농촌은 굉장히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늘 인력난 문제가 있어왔지만 이 어느 정도 외국인 인력에 의존을 해서 지난 30년 정도 농사를 지어왔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또 어렵게 배치받은 계절 노동자들이 이 그 수요는 굉장히 넘쳐나는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아침 7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중식을 제공하고요. 새참 제공까지 포함해서 인건비가 무려 올해는 17만 원에서 또 가장 심한 지역에는 20만 원까지도 올랐다라고 해요. 본래 12만 원에서 아무리 높아도 한 15만 원 선 정도로 이렇게 인건비가 유지가 됐었는데 얼마나 올랐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겨우 이 맞춰놓은 인력들마저도 돈을 조금 더 주는 곳으로 그냥 바로 이동을 해버려서 낭패를 보았다는 이야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좀 이웃 농가와 서로 좀 원망까지 쌓이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또 인력 중개 업체의 소위 갑질 문제까지도 벌어지면서 굉장히 지금 농촌과 농민들의 애가 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양파를 수확하는 게 농작업 중에서도 좀 힘든 작업에 속하잖아요. 예, 노지 작업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늘막 하나 없이 넓은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중에서도 양파는 무게가 아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양파와 무 수확 작업이 굉장히 힘든 작업들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더욱 인력난이 더 심했습니다. 만약에 같은 그 인력이 그 투입이 된다라면 엽채가 훨씬 더 쉬운 편이라고 보는 거죠. 네. 중만생종 양파 수확 시기와 또 과수 농가에서 가장 바쁘고 일손이 필요한 시기가 또 겹칩니다. 여기에 또 마늘 수확까지 겹치고 하다 보니까 농가끼리 어떤 치열한 인력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또 날씨도 좋지가 않아서 좀 진짜 일하기 힘든 날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잦은 비 때문에 기계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고요. 5월과 6월에 거의 절반 정도가 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오면 노지작물은 수확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합니다. 일의 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농작물의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작업일 중지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작업들이 계속돼서 그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컸습니다. 네. 예.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데 적자를 봐선 안 되잖아요. 네네. 양파 가격 산정할 때 아까 말씀해 주신 인건비 높아진 부분 같은 게 반영되긴 어렵나요? 시장의 저항 때문이겠죠. 중만생종 생산량은 다소 감소 전망이었는데요. 조생종 생산량 자체가 6% 이상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연초에 부쩍 늘어났던 이 수입량, 그러니까 그 겨울에는 굉장히 양파값이 비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입량이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었고, 봄에 조생종 양파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가격이 폭락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창고에는 조생종 양파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중만생종 양파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진 거죠. 여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인력난까지 극심해져서 농촌 인건비가 최대 2배까지 상승했다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양파 주산지의 생산자들은 평당 3kg을 수확을 해야지 간신히 이 생산비를 확보를 하는데 그보다 적은 20kg을 수확을 하게 되면 현재 중만생종 그 수매가인 11,000원으로는 가격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으로는 중만생종 양파의 생산량은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고 인건비가 워낙 높아져 있으니까 그 가격이 반영이 돼서 20kg당 12,0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또 양파협회 측에서도 이 가격을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농협을 비롯해서 유통업계가 몇 가지 부담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양파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굉장히 까다로운 작물이거든요. 아마 가정에서도 왜 이렇게 잘 썩지 이럴 정도로 수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장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이 양파 주산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대로 된 기반 시설 자체를 농협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농협에 조생종 양파가 쌓여져 있는 상황에서 중만생종이 또 밀려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가격을 충분하게 수매가를 올릴 수 없었던 그런 근본적인 상황이 있었고요. 또 수입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양파 수매가를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이유 중에 이 양파 시장 가격이 20kg당 18,000원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수입 양파가 좀 대량 유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산지 수매가가 11,000원에서 12,000원만 돼도 운송이나 보관 그리고 출하비 감모율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은 시장 가격이 거의 18,000원에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산지 유통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매가가 12,000원이 넘어서는 절대로 좀 안 된다라는 그런 상한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수입 양파의 가격에 저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응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산 양파 수매가 가격 자체를 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현장의 고충들도 지금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정해진 가격에 출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수입 물량도 그렇지만 일단 조생종 양파가 어떻게 가격 산정이 되느냐가 이게 중만생종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구조네요. 네네. 조생종 양파의 경우 생산량이 평년 대비 7% 증가한 상태로 가격 하락을 주도를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여전히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단체급식이나 외식업의 수요가 줄어든 탓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져 있는데 조생종 양파를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는 이런 그 두 가지 어려움이 같이 겹쳐 있었고 여기에 중만생 양파까지 합쳐지면서 전체적인 양파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야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농가와 정부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생종 양파의 급락으로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출하를 연기하거나 그리고 또 수급 조절을 추진해 왔지만 가격 하락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포전 거래라고 하거든요. 즉 밭대기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농가들은 더욱 싸게 넘길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수확 작업까지 해서 수익을 좀 더 올릴 수 있었던 농가마저도 올해는 인력난까지 겹치다 보니까 포전 거래로 이렇게 싸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요즘 세상이 뭐든지 이렇게 예측도 하고 그러는데 그 통계가 이렇게 좀 잘 다르고 이렇게 예측 전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고질적인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현대 농업통계는 통계청과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 두 통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생양파 재배 면적 사전 조사 결과에서 두 기관의 이 결과가 굉장히 큰 차이가 보이면서 농가는 물론 유통업계도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조생종 양파 재배 면적이 1,50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24.4%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와 반대로 조생양파 재배 면적이 2,939헥타르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0%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이 조사하는 방법이 달랐던 것을 전제로
전제로 하더라도 전혀 다른 방향이 나와서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경제연구원의 중망생종 양파 생산량이 평년 대비 2.8에서 약 4.2%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좀 따랐습니다. 문제는 농협과 양파 유통업계는 수확량이 늘었다는 것을 전제로 낮은 가격을 좀 고수하려고 합니다. 이에 정보를 제대로 취합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가격 결정에 이 농가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정 거래를 한 상인이 이번에 굉장히 양파 많이 재배량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그 가격에 낮은 가격에 이렇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통계 정확성 이런 문제가 또 계속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예. 농식품부는 또 양파 일부를 이제 비축해서 가격을 유지하고 김장철 이후에 대비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얘기는 또 양파 농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양파는 1년 내내 소비를 하는 채소인데요. 특히 김장철에는 양념채소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선제적인 수매나 시장 격리 혹은 비축 등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4일에 비축 대책을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양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만 톤 정도를 비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만생종 양파 1만 톤을 비축하는 거는 지금 이 가격 하락을 제대로 좀 막지 못한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고요. 적어도 6만 톤 정도는 비축을 해줘야지 현재 시장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현재 농업 예산으로는 충분히 이렇게 비축시킬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저희 이 문자 들어오는 거 보면 양파 수확 포기했다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될까요? 예, 돈이 있어도 지금 사람이 없어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또 적기에 수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양파의 어떤 품질 자체도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농협에서 일자리 소개 등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이 도시 지역의 노동이 농촌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만성적인 인력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주 노동자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좀 약간 비전문 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주 노동자들한테 좀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왔던 이런 농업 노동의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도시의 노동자들 특히 중소기업들이나 영세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공공의 도움을 주잖아요. 지지를 하는데 농촌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서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런 요구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력 수급 정책들을 좀 이렇게 수립해 달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지금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이게 이 시간이 늦어질수록 농민들은 답답한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좀 빠른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예,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력, 그러니까 쿼터를 늘려달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지만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농업 노동 자체는 기피하려는 분야입니다. 한국에 늘리고 싶다고 해서 지원자가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주노동에 대한 어떤 인력 수급 정책에서 국격에 맞게끔 제도 개선도 해야 되지만 이 국내 인력의 농촌 유입을 위해서 다소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지원 체계가 꾸려져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좀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현재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채 3%도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실행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네. 네. 자, 농업 이야기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이제 여름입니다. 7월. 오늘 어느 숲으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1월 1일부터 무료로 개방된 서울대공원 산림욕장에 다녀왔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곳을 걸으려면 동물원 입장권을 구입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지금 부담 없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데요. 네. 여긴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먼저 동물원 외곽을 걸을 수 있는 아스팔트 둘레길이 있고요. 4.5km 정도 되고요. 바깥산에 만들어진 산림 욕장길은 7km 정도 됩니다. 여기는 평탄한 산책로는 아니고 심하지는 않지만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등산길이니 산행이라고 여기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진짜 놀이동산 동물원은 갔지만 여기는 안 돌아보고 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저도 그 나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언젠가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생태계 균형이라는 게 다양한 나무들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동물들도 있어야 하는데 숲을 다니면서 호랑이는 아니더라도 왜 토끼 한 마리 못 봤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나 들에서 뛰어다닐 동물들이 우리에 갇혀 지내는 것을 보고 걸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해서 걷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숲에 갔는데 동물 한 마리 만나기 어렵다. 참 네. 이상한 얘기 같기도 해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서 그런지 동물들만이 사는 공간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세계 최대 자연보호단체인 세계자연기금이 2020년에 발표한 지구생명보고서 2020에 따르면 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전 세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및 어류 개체군의 크기가 평균 3분의 2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원인은 자연 파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한 개체만 사라져도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1920년대에 미국 국립공원에서는 늑대를 모두 없앴습니다. 늑대를 없애자 사슴들이 늘어났고 사는 생기를 잃고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초식 동물인 사슴이 풀과 키 작은 나무들을 뜯어먹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 국립공원은 늑대를 다시 데려왔고 그러자 초식 동물도 적절히 있게 되었고 풀과 나무도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때 청와대와 그 뒷산인 백악산에서 꽃사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역시 천적이 없어서 그런지 숫자가 급격히 늘었고요. 이 꽃사슴들이 봄에 피는 꽃까지 먹어서 그 다음에는 꽃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네. 그 대부분 서울대 공원으로 옮겼다고 하고요. 이 모래군의 12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목장에서 늑대를 쓸어낸 목동은 자신이 그 목장의 소떼를 알맞은 숫자로 조절하는 늑대의 역할을 아울러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는 산처럼 생각할 줄 모른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의 과도한 개입이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생태계 균형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오직 산만이 늑대의 울부짖음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왔다. 이런 문장도 있는데요. 늑대 소리는 들리지 않고 새 소리만 간혹 들리는 숲 산책이 좋긴 했지만 그래 동물과 숲 그 오랜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낱 사람이 산처럼 생각할 줄 모르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네요. 네. 동물과 숲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그 숲길 어떤 나무 보고 오셨나요? 예, 동물원 입구에서 산림 욕장길을 1시간 정도 걷다 보니까 아카시 나무 숲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꽃은 이미 지고 없었지만 20여 미터쯤 되는 아카시 나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바람에 쓰러졌는지 뿌리가 드러난 아카시 나무까지 있어 오늘은 아카시 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꽃향이 느껴지는 듯한데 아주 진합니다. 뿌리가 드러날 정도면 나무가 좀 좋은 상태는 아니었나 봐요. 오래된 나무는 간혹 쓰러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 아카시 나무 같은 콩과 식물의 뿌리를 보면은 그 뿌리 주변에 작은 혹 같은 게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하는데요. 식물의 공생 세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나무를 보면은 간혹 불룩 튀어난 혹 같은 옹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를 영어로 이제 벌이라고 합니다. 이는 나무의 자기 치유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보기보단 치유 과정을 통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침투한 세균이 나무 전체로 번지지 못하도록
나무에서 특정 물질을 스스로 내보내 상처를 덮으면서 혹처럼 불룩해지는 것입니다. 네. 또 잎이나 꽃자리에도 혹 같은 게 있는데요. 이는 충형 혹은 벌레집이라고 해서 곤충이나 진드기 따위의 기생이나 산란에 의한 자극으로 식물의 조직이 혹 모양으로 이상하게 발육한 것입니다. 일부 나무의 충형은 약재로 쓰인다고도 하는데요. 그 지상의 나무에 있는 혹들은 발생 원인도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고 공생인지 기생인지 개념도 아직 정확히 내려지지 않았지만 콩과 식물의 뿌리혹 박테리아는 공생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혹들은 식물이 병들어서 생긴 게 아니라 식물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인데요. 그 안에는 우리가 식물을 잘 기르기 위해 뿌리는 질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혹 박테리아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어 아카시 나무의 둥지를 틀고 아카시 나무는 이 세균에게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 양분을 공급해 주니 식물과 뿌리혹 박테리아는 서로 이익을 주는 공생 관계가 맞게 됩니다. 신기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청취자들께서 옛날에 아카시아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아카시 나무라고 자꾸 하시니까 왜 그러신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카시 나무를 우리가 오랫동안 아카시아라고 부르면 맞습니다. 이 아카시 나무는 1891년 일본인에 의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의 종소명이 슈도 아카시아입니다. 가짜라는 뜻의 슈도와 노란 꽃을 피우는 열대식물 아카시아의 합성어인데요. 우리말로 풀게 되면은 아카시 나무는 가짜 아카시아가 됩니다. 하지만 그 어감이 거북해서 아카시아라고 오랫동안 우리가 부르다가 이제 아카시아와 구별할 필요가 있어 현재는 아카시 나무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아카시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요. 이소영 식물학자에 의하면은 대표적인 밀원식물인 아카시 나무는 이들은 일제 식민지 정신을 새기기 위해 심어진 식물도 일본 원산의 식물도 아니다.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세계적으로 이미 관상용이나 사방 조림용으로 많이 식재되던 종이다. 그리고 햇빛을 좋아해 이미 숲을 이룬 곳은 들어가지 못하고 콩과 식물에 있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땅에 질소를 공급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다른 나무의 생육을 방해한다는 건 틀린 이야기고 네. 뿌리가 땅속으로 얕게 퍼져나가는 형태라 묘지의 관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관을 뚫는다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 토양을 잡아주면서 산사태를 막아주는 나무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오해 속에 아카시 나무의 개체수가 줄어들자 양봉 업계에 유기가 왔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산림청이 지난 2010년부터 다시 아카시 나무를 조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또 세월이 좀 지나면 양봉업계에도 반가운 소식이 되겠어요. 자, 또 어떤 나무에 눈길을 주셨나요? 네. 아카시 나무 숲을 좀 계속 지나다 걷다 보니까 그 동물원 둘레길로 가는 샛길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소리가 들리는 길을 걷고 싶어서 그쪽으로 내려갔다가 저수지 물이 아래로 흐르는 다리 앞에 섰는데 산림 욕장길에서 덜어보았던 쪽동백나무 열매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창 보시면 아카시나무와 쪽동백나무 사진이 있습니다. 아카시나무는 뿌리에 먼저 눈길을 주셨는데 쪽동백나무 열매를 보셨군요. 네네. 동백나무과 나무인가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누구인가 알 수 있지만 나무들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나무를 알아보려면 계절에 따른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쪽동백나무는 이름에 동백이 들어가 있지만 따뜻한 기후에 사는 차나무과 동백나무와는 완전 다른 나무인데요. 쪽동백나무는 우리나라 전국 산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떼죽나무과 나무로 보통 6m 정도 자란 동백나무보다 키가 커가지고 10에서 15m까지 자랍니다. 이 쪽동백은 떼죽나무과군요. 네. 야, 동백나무와 비교하면 키가 훌쩍 크니까 그 혼동될 일은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쪽동백나무는 떼죽나무과 나무라 떼죽나무 많이 비교가 됩니다.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약간 길쭉한 떼죽나무 잎보다 잎이 크고 둥글고요. 봄에 세 가지 끝에서 나온 꽃차례가 6에서 15cm로 떼죽나무보다 꽃차례도 깁니다. 긴 꽃차례 아래로 하얀 꽃이 일정 간격으로 모여 피는데요. 그 꽃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1에서 1.5cm 정도 되는 녹색의 열매가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열매가 가을에 익으면 껍질이 갈라지고요. 그 안에 1cm 정도 되는 한두 개의 까만 씨가 들어있습니다.
동백나무가 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 씨앗에 짠 머리기름을 동백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동백나무보다 열매가 작아서 쪽문이나 쪽배처럼 작다는 뜻의 쪽이부터 쪽동백나무로 부르고 있습니다. 야, 기름을 짤 수 있었으니까 참 귀한 나무였겠네요. 네네. 또 어떤 특징이 있는 나무인가요? 예, 이 떼죽나무과 나무인 떼죽나무와 쪽동백나무를 보면요. 가을에 또다시 꽃이 핀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떼죽, 납작, 진딧물이라는 곤충이 알을 낳고 만들어낸 벌레 혹입니다. 이걸 보시면 마치 꽃이 곧 필 듯한 꽃봉오리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답사를 마치고 저도 동물원을 찾은 아이들처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잠깐 앉아서 쉬었는데요. 네. 이 동물원을 지나면서 동물 소리를 못 들었고 우리 몸에도 어마어마한 세균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세균의 종류로 유해균, 무해균, 유익균이 있다는데 세균이 없으면 우리도 사실 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늑대가 없으면 산이 생기를 잃고 뿌리옥 박테리아가 없으면 산이 빠르게 비옥해지지 못합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한다는 산과 숲, 그 산처럼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봐야겠다는 다짐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수도권, 전남 등 서쪽 지방에는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32도, 춘천 31도, 부산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까지 높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 지나는 곳 있을 테니까요. 우산 꼭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장마 초반부터 비의 양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중부와 호남, 남해안과 제주에 많게는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엔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주변 시설물 또 농작물 점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보죠. 오늘 신규 확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일단 어제도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가 나왔는데요. 모두 762명이 나왔습니다. 그 전날보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확산세가 무섭고, 오늘도 역시 이 700명대 후반, 많으면 800명대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전체 확진자의 50% 가까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홍대 주점 모임 관련 확진자가 250명에 육박했고 또 델타 바이러스도 이 서울에서만 20여 명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달 백신 접종 계획이 나왔나요? 네, 이제 3분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당국이 어제 이 7월 신규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달 초반에는 이 상반기 접종 대상자 중에 접종하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달 하반기부터 50대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만 55세에서 59세는 오는 26일부터 그리고 50에서 54세는 다음 달 9일부터 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됩니다.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등 64만 명이 이달 19일에서 30일 사이에 화이자 백신을 맞고요. 고3 외 대입 수험생들은 다음 달 중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외 교직원들 그리고 이 돌봄 인력들은 오는 14일부터 사전 예약을 하고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역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한편 당국은 이 접종 후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가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접종 연령을 기존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요. 50세 미만 중에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한 분들은 오는 5일부터 2차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네.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나왔나요? 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제외한 약 1,800여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는 이 최대 가구당 100만 원씩으로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5인 가구라면 125만 원, 6인 가구라면 15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명당 그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5만 원이 되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는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대비 3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증가했을 경우 증가분의 3%를 제외하고 이 중에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도 시행을 합니다. 대신 최대 월 10만 원까지만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33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이 국채는 발행하지 않고 올해 더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안에 더해 그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네, 이재명 지사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이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슬로건은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이고요. 강력한 경제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제도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우리나라 위기의 원인으로 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은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무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주장해왔던 기본소득을 재차 강조했고요. 기본주택 공급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본인을 흙수저 비주류로 칭한 뒤 지킬 약속만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네요. 네, 황교안 전 대표도 어제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나라를 정상화하고 나아가서 초일류 정상국가로 가는 길에 매진해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그간의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겠다며 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놔도 사회의 역동성이 되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기소했다고요?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주도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이광철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광철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 금지 과정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광철 비서관이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추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광철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는 법률뿐 아니라 상식적 판단에서 매우 부당하다라면서도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했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유명 회사가 노동자들 노조 탈퇴하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어디입니까? 네, 이 파리바게뜨가 있는 그 SPC 그룹입니다. 이 SPC 그룹의 이 PB 파트너즈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이 PB 파트너즈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노동조합이 어제 이 사측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조를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벌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노조원인 제빵사들은 지난 3월부터 갑자기 민주노총 소속의 소수노동조합을 무더기 탈퇴했는데요. 700명대이던 노조원 수는 석 달 만에 반토막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 노조 측은 본부장급 임원이 직접 노조 탈퇴 실적을 압박했다면서 한 현장 관리자의 증언을 공개했는데요. 이 주장에 따르면 본부장급 임원은 이 관리자들에게 이 노조원을 한 명 탈퇴시키는데 5만 원씩 포상금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앞서 파리바게뜨에서는 지난 2017년 불법 파견 고용, 이 공짜 노동 문제가 터진 바 있는데요. 당시 SPC그룹은 자회사를 통해 제빵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임금도 본사 수준으로 올려주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편 SPC그룹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고요. 이 조합원 탈퇴는 노조 사이의 경쟁에서 벌어진 일이고 회사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아동학대 사건에 정인이법이 적용됐다고요? 네. 얼마 전 이 40대 계모가 13살 의붓딸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찰은 지난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정인이 사망 사건 이후 개정된 정인이법, 그러니까 아동학대 살해죄를 처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사건은 대체로 아동학대 치사가 적용돼서 이 형량이 크게 높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사망 사건 이후 이 만들어진 아동학대 치사라는 법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서 이 형법상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40대 계모는 숨진 아이를 2시간여 동안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폭행을 했고요. 아이의 상태가 악화됨에도 5시간 동안 방치됐습니다. 이 계모의 학대는